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제주와 남해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전복이나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해양사고가 발생한 배에 3,400여 척 중에서 어선이 절반에 달했다고 하고요. 올 들어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벌써 사망자만 1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이 이상기후 때문에 어획량이 줄고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무리한 조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어선들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출항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고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에선 배가 서로 부딪힐 정도로 무리한 조업이 이뤄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선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 풍랑경보 때는 모든 어선이 출항할 수 없는데요. 다만 이런 특보가 발효되기 전이라면 출항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날씨 환경에 따른 어선 출항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소형 어선들의 경우는 파도나 바람에 배가 기울어질 때 평형을 잡는 선박 보건성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민들의 안전과 생계에 직격탄을 미치는 수산 자원을 보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꼼수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은요,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Same as Ever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기온이 뚝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봄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죠. 요즘 해가 많이 길어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바로 이날입니다. 예부터 이 절기가 오면 쑥과 냉이 같은 봄나무를 섭취하면서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무엇일까요? 절기예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농 부문에 대한 경영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부채는 늘고 후계자는 없다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41만 마리 수준이던 젖수사육 마리수가 지난해 12월에는 38만 7천 마리로, 그리고 같은 기간 농가수도 6,106농가에서 5,604농가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럴 가운데 지난해 낙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큰 폭으로 부채가 늘고 낙농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거나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이런 답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가뜩이나 우유나 유제품에 대한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조사는 한국낙농유구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농협과 지역 낙협, 축협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한 것인데요. 전국 낙농가의 약 12%에 해당하는 700호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서 이 가운데 부실한 표본은 버리고 최종 489농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은 2023년도 호당 평균 부채액은 6억 8,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건 전년 대비 9,5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 또 4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를 가진 비율도 76%가량으로 전년인 2022년보다 26.5%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계농이 없다는 게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장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는 32.9%가 후계자가 있다고 답을 하기도 했고요. 또 네. 16.4%가 아직은 없지만 육성 계획은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합쳐도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이고요. 반면에 44.9%는 후계자도 없고 앞으로 육성 계획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 비율이 전년 대비 7.2%포인트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50에서 70대 경영주의 비율이 74%나 되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고 근데 앞으로 후계자는 없고 그리고 시장 개방 상황에서 낙농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하던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 자유무역협정 FTA죠. 그리고 지금 다자간 무역협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개방을 한 상황에서 국내 낙농업에 대한 전망을 또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가 56%, 그리고 어려울 것이다가 41.9%로 모두 97.9%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2018년에서 22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4억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유제품 관련된 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억 4,200만 달러로 1.4배 정도 늘어났다. 이런 점만 보시더라도 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정부하고 생산단체 그리고 업계가 올 5월 발표를 목표로 낙농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그 상황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좀 답답한 상황. 그런데 지금은 논의 자체가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소식 들어온 대로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이달 중에 2024년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경영 이양 직불제라고 했는데요. 이걸 확대해가지고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개편을 해서 농지 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요. 또 농지 이양 방식도 매도를 중심으로 개선한 바 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을 하고 농업 경영에서 은퇴를 하면 연령에 따라서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 헥타르당 600만 원 그리고 또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48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매도금도 같이 더해서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중으로 시행 지침을 확정을 해서 3,000헥타 규모로 신규 예산 126억 원을 확보를 하고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문의는 1577-777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추진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고요. 그리고 소 50마리 미만 그리고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 등을 지원해서 접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수의사 동원 여건 등을 감안해서 4주간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구제역 항체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기준을 높이려고 해서 이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대지인데요. 비육동 같은 경우는 현행 항체가 기준이 30%로 되어 있는데 이걸 60%로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체가가 60% 정도는 되어야 방어가 가능한 것이긴 한데 네. 이게 백신을 접종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마찬가지지 돼지도 이 항체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8주령과 12주령에 이렇게 각각 1차, 2차 이렇게 접종을 하는데요. 12주령을 2차 접종 후에 한 120일 정도가 지나서야 이제 출하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항체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2차 접종을 늦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도 이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의 사용 중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을 좀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기준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게 생산자 단체 입장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늘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이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매출에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조심해야 될, 네. 주의해야 할 마케팅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아주 필수적인 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마케팅은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해서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긴 한데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행사나 마케팅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요. 어떤 게? 예. 11월이 되면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연중 최대 할인을 그쵸. 한다라는 예. 행사가 많이 보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행사 직전에 정상 가격을 올려놓는 네, 꼼수를 쓰는 기업들이 매년 언급이 되거든요. 매년.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살짝 꼼수를 쓰는 이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만 세일합니다. 그거 많이 네. 봤죠. 절대 속지 오늘까지만. 않죠. 맞아요. 네. 이 조건으로 판매하죠. 네. 내일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데 예. 이걸 하는 목적은 내가 오늘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심리, 이 희소성을 건드려서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일종의 한정판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걸 많이 쓰는 데가 보험 회사 쪽인데, 보험. 네, 그래서 이렇게 최대 환급률이 있는 이 상품은 이번 주까지만 판매하고 절판됩니다. 뭐예요 그 상품? 지금 네. 살 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하라고 지난 17일에 금감원에서 주의보를 발령을 할 정도로 기업들은 이런 마케팅 기법을 많이 쓰고 있고 소비자들은 조금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해야 될 마케팅의 다른 종류 또 사례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항상 이제 좀 뭔가 와 신기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주의해야 돼. 네. 조심해야 될 것들 기억을 좀 해야겠네요. 근데 그 마케팅에서 가격 경쟁하는 건 필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 가격을 표기를 먼저 했는데 꼼수를 쓰는 네.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맞아요. 몇몇 기업들 네.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봐야 되는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리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행사를 하면 소비자들은 평소보다 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그럼요. 하게 되잖아요. 네, 네. 특히 묶음 판매를 하는 경우 마트에서 뭐 라면이나 과자 같은 것들을 행사 기간에 묶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더 내가 많이 사니까 또 행사를 하니까 저렴하게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묶음 판매 가격이 낱개보다 비싼 네?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용어도 있는데 묶음을 뜻하는 번들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뜻하는 그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번들플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야, 그건 진짜 웃긴다. 예. 네, 그래서 마트에서 컵라면 6개들이 박스에 개당 가격을 보면 800원대인데 네. 12개들이 박스의 가격은 개당 1,000원대가 되는 컵라면들도 있거든요.
와 이거 완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 많이 사니까 싸겠지. 네. 그리고 심지어 행사라고 하니까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위 가격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 좀 명심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위 가격을 꼭 표기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꿀이네요. 맞아요. 많이 왜냐면 팔고 많이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이야.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왕왕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아이돌 콘서트 관람객들이 이렇게 네. 번들 묶음 판매로 인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리허설을 같이 볼 수 있는 사운드 체크 패키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의 팬이라면 가수가 리허설 때 너무 보고 자연스러운 싶죠. 모습을 네. 네, 보여주니까 네. 비싼 가격이라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20분 정도밖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VIP 티켓하고 무조건 묶어서 티켓 가격은 30% 이상을 더 비싸게 받으니까 오히려 이 관람객들이 티켓 가격을 못 올리니 이렇게 묶어서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에서 20분 리허설을 한다. 뭐 별거 안 보여줄 것 같은데. 맞아요. 한두 곡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네. 이제 그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가격 인상을 고지하지 않고 네.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홈페이지라든지 이제 소비자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반발을 살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왜 가격을 올리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우회해서 가격을 올리는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 프랜차이즈들에서는 시즌 음료들을 많이 이제 그쵸. 만들잖아요. 네네. 뭐 요즘 같이 이제 봄이 되는 시즌에는 딸기 음료를 만든다던가. 그런데 이 시즌 음료의 가격을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커피나 음료 가격보다 좀 높여서 네,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 그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이게 보통 그 요즘에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격 경쟁이 심하니까 아메리카노라든지 우리가 많이 먹는 음료를 가격을 올리면 쟤네 또 우리한테 비싸게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네, 출시하는 제품의 가격을 야금야금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5,000원 하던 제품을 5,300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소비자가 이탈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1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거니 하면서 가격들을 올리면서 기존 가격은 유지하고 시즌 음료에서 매출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네, 그런 전략입니다. 네네. 네. 또 OTT 서비스들도 구독료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알고 있죠. 유튜브 또 네. 구독료를 43%나 올려서 기사가 많이 났는데 N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베이직 요금제를 없애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였어요. 근데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놨다고 광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저렴한 요금제를 구매를 하면 구독을 하면 광고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광고랑 같이 묶은 패키지여서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위 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네, 기존 소비자들은 가격을 정말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사례들은 이제 표기되어 있는 가격을 좀 네.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가격을 건드는 거 말고 네. 왜 용량 막 이런 거 건드는 거 있잖아요. 용기. 맞아요. 네,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재료나 성분들을 건드리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눈치를 좀 빨리 채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런 분들이 SNS에 빨리 알려줘야 겨우 대중들에게 확산이 된다거나 네.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 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를 만들어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 체감 가격을 높이는 네,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내의 제품들 중에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견과류, 맥주, 핫도그, 뭐 맥주는 김, 어떻게 그런 거지? 예. 맥주의 캔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얇고 길게 만들어서 용량을 줄이는
그런 미세하게. 네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37개의 제품이 이런 수법을 사용을 해서 논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에게는 좋은 효과인데 소비자한테는 제 생각에는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역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한 빙과류 회사가 작년 초에는 소비자 수요가 적은 겨울에 살짝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거예요. 재료비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용량도 좀 줄이고요. 그랬는데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군요. 네, 왜냐하면 여름에 아이스크림 시간 소비가 나니까. 네, 맞아요. 아이스크림 소비가 늘어나니까 세상에. 네. 소비자들이 보고 가격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살짝 올려가지고 또 비난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른 제품의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도 용량을 줄인 만큼 같이 줄여서 단위 가격을 동일하게 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격을 올린 거는 뭐 절대 기사에 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격과 용량을 같이 줄인 거는 홈페이지에 또 고지를 해서 아하. 칭찬을 받으려고 네, 신뢰도를 올리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했고요. 또 3월이 되면서 새 학기를 맞아서 가격은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반찬의 양을 늘려서 신입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에게 좀 더 그 품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은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실 용량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없잖아요. 방금 전에 맥주 어떻게 줄이냐라고 저는 진짜 하신 지금 것처럼.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줄은. 네. 맞아요. 그렇게 착시를 활용해서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효과보다는 소비자들을 좀 더 생각하는 마케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력은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네. 기업 매출 올리고 싶겠죠. 그죠? 이익 많이 남기고 싶고. 근데 이제 좀 뭐랄까요? 도가 지나치다. 맞아요. 너무한다. 맞아요. 네, 이런 마케팅. 또 성분 라벨에 마케팅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재를 받은 주류 회사가 있다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마케팅 키워드요? 네, 사실 그 식품 성분들을 표기하는 그 라벨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는 정말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케팅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주류 회사에서 그 라벨지에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마케팅 키워드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 라벨지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앞에 이제 전면에 보이는 디자인을 바꾸고 뭐 문구를 바꾸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존 그 라벨을 유지하면서 좋은 성분을 바꿔서 제로 슈가 그 제품을 냈는데 이걸 그냥 내보내니까 소비자들이 몰라가지고 이제 못 사는 케이스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로 슈가를 어디다가 강조를 할까 하다가 돈을 들여서 라벨지를 바꾸면 좋았을 텐데 뒤에 성분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제로 슈가라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글씨로 적어둔 거죠. 네, 네. 네, 그랬는데 공교롭게 이 제로 슈거로 가려진 이 성분에 심혈관 질환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네, 제로 슈가라는 키워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비용만 줄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돼서 이제 라벨을 모두 폐기하게 됐는데 이 폐기한 분량이 2천만 장에 달했다고 해서 결국은 전공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돈을 더 많이 썼겠는데요, 지금? 네, 조금 아끼려다가 큰 비용을 더 내게 됐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꼼수를 쓰는 건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하다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좀 이제 전공법으로 와주세요, 선생님들. 자, 근데 이제 오늘 주의해야 할 마케팅과 가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눠주시고 계신데 소비자들이 어쨌든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네. 좀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가 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이 그 정책을 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보여지는 가격, 보여지는 성분들을 꼼꼼히 따지는 것밖에 그것도 소비자한테 없어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네, 네. 그런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 법적으로 아예 사기를 못 치게 하면 안 될까요? 맞아요. 그런 네.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기업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제재도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런 이 마케팅들이 사실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체감 가격이 높은 제품에 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놔요.
대형 마트에서. 네, 그렇게 해서 호평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제품의 용량 변화가 있으면 제품 포장에 6개월 이상 이 수치를 꼭 표기하도록 법을 제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 또 소비자 이렇게 정부까지 다 노력을 해서 교묘한 마케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새 사이드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좋은 쪽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호기심을 갖게 되죠.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도 즐겨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행동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걸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란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변의 법칙 어떤 책인가요? 이 책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이 나옵니다. 주식 책이군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워렌 버핏과 가깝게 지내던 짐이라는 분이 같이 가명인데 네. 이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워렌 버핏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암울하다. 경기가 회복될까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62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아냐? 갑자기요? 네, 갑자기. 경기 회복을 물어보는데? 네, 뜬금없지. 네. 그랬더니 뭐 답을 못하니까 워렌 버핏이 스니커즈였다. 그까지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러다가 또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가 뭔지 아냐? 스니커즈? 맞아요, 스니커즈예요. 이번에도 스니커즈라고 워렌 버핏이 답하고 그러고 나서 침묵 대화는 끝납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네. 저자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늘 변하는 세상에서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 그거를 23가지 정도를 꼽아서 이 책에서 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 돈과 투자의 영역도 있지만 이제 인생과 성공, 뭐 인간의 욕망, 뭐 행동 편향 같은 것들을 두루 다 다루고 있어서 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보셔도 되고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용 자체가. 네. 와, 스니커즈 얘기 진짜 멋지네요. 네. 이 책의 저자 모건 하우절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제 투자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전작인 이제 돈의 심리학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읽어보고 이제 관심 작가로 등록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간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좀 찾아봤었는데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기자로도 활동했고 뭐 벤처캐피탈에서는 콜라보레이트 펀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투자 영역에서도 일하고 글 쓰는 영역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글을 잘 쓰십니다. 네. 근데 그래서, 투자도 잘하시고.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3년 만에 나온 신작인데 이게 모건 하우젤이 이제 10여 년 전에 자기는 이제 역사를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예측 자료는 좀 덜 읽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좀 줄어들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어설픈 시도 같은 것들을 멈추고 대신에 이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저자가 이 책에서 23가지의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1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임팩트를 팍 줘야 계속 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래서 1장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보통 1장에는 좀 아주 충격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시작하는데 이 네. 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1장의 제목이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이렇게 예. 시작하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세상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건지 좀 깨닫게 되는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을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그 결정
뭐 자기도 잘 모르고 했던 결정들로 바뀌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게 아주 경이로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네.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저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분 스키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키 레이싱 같은 거를 좋아해서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계속 스키 타러 다니시는데 네. 2001년도 2월 15일 날 샌프란시스코 타호 호수 때 강한 눈보라 같은 게 몰아칩니다. 네. 그 원래 이제 팀으로 경기를 하려 연습하러 갔었는데 연습 자체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눈 스키를 타려면 이제 눈 표면이 좀 땅땅해야 되는데 새로 내린 눈은 굳어가니까 스키 타기가 좀 불편해서 네. 에이 뭐 이렇게 된 거면 혼자 스키나 즐기자 그래가지고 자유 스키를 타러 이제 갔다가 또 타다 보면 스키 타는 사람들이 좀 위험한 영역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조트 구역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서 아이고, 스키를 예. 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릴도 있고 뭐 가파른 경사에서 내려오면 시야도 멋있고 네. 그래서 혼자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자기가 내려오는데 뒤에서 눈사태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다행히 거기서는 살아남았고요. 내려오자마자 이제 친구들한테 봤어 그 눈사태 이러고 이제 했었죠. 그 앞에 미친 사람이 나야. 야, 이거 근데 어쨌든 뭐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눈사태라고 해도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 2명이 이제 모건하우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스키 타러 거기 가자 다시. 눈사태 난다. 그래서 이제 모건하우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둘이 타고 나는 그냥 너네 내려오는 지점 쪽에 가서 차로 타고 대기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스키 싣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설마. 그런데 예. 하도 안 내려와서 도착 지점에서 안 돼서 이제 산을 다시 구조대를 불러서 올라가 보니까 네. 친구들이 눈에 파묻혀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눈사태가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저자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첫날에는 그곳에서 스키를 타고 두 번째 날에는 가지 않겠다고 내가 결정을 했을까? 네. 그것이 자기 목숨을 살린 결정이지만 그 이유를 자기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날도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본인 그때는 그냥 사실 좀 신나서 얘기한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그쵸, 네. 야 눈사태 봤어? 뭐 이거. 근데 둘째 날은 갑자기 마음 바꿔서 안 그쵸. 탄 거잖아요. 그때 뭐 전문가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갈 경우 안 갈 경우에 뭐 이걸 장단점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운인데 예, 예. 이렇게 무심코 내린 결정이 저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런 일들이 꽤 많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사실 역사적에서도 많은데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것도 그런 계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에서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루시타니아호라는 게 있는데 루시타니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료가 많이 드니까 이걸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선장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보일러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보일러실 중에 네 번째 보일러실을 조금 가동을 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서 가면 에너지를 좀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제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늦게 도착하는 일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4호 보일러실을 가동 중단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네. 그러면 항해 속도가 느려지면서 독일 잠수함 경로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에 어뢰를 맞아서 1,2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기름 막힐라 그랬는데. 미국이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는 게 돼서 여론적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1,200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여론이 그쪽으로 확 돌아서게 되면서 이런 미국이 그 참전하느냐 마느냐 이 경로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결정일 수도 있는데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거죠. 야, 전쟁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야,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결정이잖아요. 기름을 네. 아끼자. 네. 급하지 않으니까 하루 늦게 가자. 네. 근데 진짜 엄청난 결과가 됐네요. 그렇죠. 이처럼 이제 운하고 우연에 취약한 세상에서 이제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하나는 특정한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고 행동 패턴이요? 예, 네.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패턴을 보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고 또 예측을 하더라도 그 예측이 또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미래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예측하는 걸 멈추라고. 그렇죠. 네. 예측하는 순간 그 예측이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예측이라는 것들이 맞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탐욕과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뭐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뭐 사회적 설득 같은 데 반응을 하거든요. 거기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을 내리는데 좀 필요하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열린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다양한 가능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돈과 마찬가지로 사건도 복리 효과를 나타낸다. 사건도 복리 효과. 어떤 거냐면 복리 점점 효과는 커진다. 점점 커진다는 예, 예, 이야기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한 뭔가가 나중에는 거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열린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조언들을 합니다. 아니 말씀은 좋은데 그게 어려워서 말이죠. 그쵸,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리고 1장은 그렇고 2장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2장은 이제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이야기에서 나사요? 시작하는데 예. 1961년도에 나사가 이제 새로 개발한 우주복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주랑 지구의 경계선까지 우주 비행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우주복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낙하 실험을 하면서 이게 잘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볼 거 아니에요. 또 당연히 비행은 성공적으로 올라갔고 우주복도 제 역할을 하고 그때 실험 대상이 되었던 이제 빅터 프레드라는 사람들도 뭐 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 괜찮았다면서요? 그래서 꼭대기층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에 내려오니까 이제 세상의 바람을 느끼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우주복 앞쪽에 안면 유리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다에 착륙을 했는데 바다에 착륙하면 보통 헬리콥터에서 이제 그걸 우주 비행사를 끌어올리잖아요. 예. 한 번에 못 끌어올려 가지고 그 다음 건 기다려야 되는데 우주복에 원래는 방수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방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면 유리를 열어놔 버렸잖아요. 다시 안 닫았어요? 네, 그걸 못 닫아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다 와서. 네, 다 와서 우주복하고 우주복의 결함도 아니고 뭐 우주선의 결함도 아니고 단순히 그걸 나사가 예측하지 못한 거죠. 와,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건데. 그렇죠? 나사는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계획적이고 철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여기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여기서 뭐냐면 리스크가 뭐냐. 리스크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다 고려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고도 남아있는 게 리스크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말하는 그래서 거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자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그나마 도움이 될 거다. 첫 번째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바라봐야 된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캘리포니아에는 그 지진이 많다는 건 알지만 사실상 또 큰 지진이라는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규모 지진이 언제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어디서 될지 어떤 강도로 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지진에 대비는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던 저자 이제 나심 니콜라스 탈레이 뭐라 그러냐면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를 하라. 준비성.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리스크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로지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지라도 리스크가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자가 이제 그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다는 게 있었어요.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상을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개인적인 차원에 좀 적응을 해보면 재정 관리를 할 때 저축 같은 걸 하면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고 너무 많다 싶은 액수 정도까지를 저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는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부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성 있게 보수적으로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불변의 법칙들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나와 있을 거고 이제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책은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돈, 인생, 인간의 욕망에 가서 재밌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냥 쾌락 독서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내 투자는 왜 이럴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좀 가지고 이제 한번 판단을 하면서 자기 투자 실적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좀 긴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도 있고 좋은 점은 일단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춘분이었습니다. 104 하나님, 3262님, 3343님, 6976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